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참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그야말로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다른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 오늘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야당 후보들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도 궁금합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이 지역 정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계신 분들이죠. 킹핀 정책 리서치의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7개월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아마 이 7개월이라는 시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참 회한이 많을 것 같습니다. 7개월 전에는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던 후보가 7개월 만에 당대표를 마치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난 7개월 동안의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평가 두 분 전문가들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대표님, 이낙연 대표의 7개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7개월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추락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선 후보 지지율도 취임 당시 압도적인 1위였지만 지금 3위로 처져 있고요. 3위로 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지율이 지금 10%대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 대표로서의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상황과 정치적 필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한 측면,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비롯해서 재난지원금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에 걸쳐서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 특히 핵심적인 게 이낙연 대표의 지지 기반이 호남과 친문 지지 기반인데 사면 발언을 통해서 호남에서의 지지도 잃어버렸고 또 당내 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늘어나면서 친문의 지지율도 빠지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지지층들이 이탈해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아마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아마 지난 7개월의 대표 재직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어떤 선대위원장으로서 후광 효과를 실제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한 어떤 당내 영이 설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7개월은 추락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맡을 선대위원장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평가가 박하신데 우리 공 교수님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저도 박할 수밖에 없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긍정적인 점을 부각을 하자면 대표로서 특별히 7개월 동안 큰 실수를 했거나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판이 거세게 나왔던 데에는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그리고 동시에 유력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일단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었던 것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사실 추락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이제 총리로서 정권을 방어하고 또 안정감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당 대표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해줘야 될 역할도 있었는데 그 역할의 전환이
썩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은 이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본인 개인 이낙연, 정치인 이낙연으로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어떤 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80여 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어떤 입장을 조율한 후에 어떤 당의 대표로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신중하신 분이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뭔가 좀 강한 공격적인 자세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좀 아쉬웠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픈 일도 겪으셨기 때문에 좀 많이 이 기간이 여러모로 좀 힘들었던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던 것인데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이고 잘 선거를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뭐랄까요 만족할 만하게 나왔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도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반전의 계기가 아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낙연 대표가 가진 지나친 신중함이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평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 연초에 그 사면 발언이 있었을 때 그때만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비교적 호남권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1위의 지지율을 지금도 가져오고 있는 뭐 이재명 지사하고 좀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합니다만 비교적 1위의 지지율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행보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한번 의견 좀 들어보죠. 1년의 시간이 주어질지 아니면 한 달의 시간밖에 안 주어질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달의 시간이라고 하면 재보궐선거? 네, 그렇습니다. 아마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치인 이낙연의 정치적인 수명이 다할 수도 있고 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낙연 어떤 전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 하락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낙연 정치인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7개월의 기간 동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정, 그러니까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여줬던 당대표들은 여러 명 있었고 또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불리한 요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을 늘려갔던 이재명 지사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꼭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정치인 대선 후보로서의 이낙연 대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비단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재보궐선거하고 이낙연 대표 그리고 그걸 넘어선 이후의 상황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뭐 분명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 또는 선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이 기대나 행보도 결정되는 건 분명합니다. 두고 다 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론이 따를 것이고 만약에 1대1인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해지겠죠.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두 곳에서 다 승리한다면 이낙연 대표도 할 말이 있고 또 사람들도 쉽게 그분을 이제 뭐 후보에서 몰아내려고 하거나 이제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지지율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만을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른바 대선 이따가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하겠지만 대선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정도의 국정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대표 또는 총리, 뭐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권한대행 뭐 이런 정도의 역할들 또는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정도로 어떤 밀접하게 국가적 수준의 경영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사실 대통령으로 맡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과도 같을 수 있는데 그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쌓아오신 분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약간 뭔가 기대가 뭐 좀 꺾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그 개인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거나 이런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유권자들이 또는 당원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의 대체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같은 총리를 역임하셨고 오랜 당대표, 오히려 이제 당대표 경력이라든지 중앙정치의 이 지도자의 경력으로 보면 정세균 현 총리가 훨씬 더 많은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86그룹을 대표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호남 유권자라든지 또 혹은 어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다 보니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 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실제로 이번 박영선 서울시 선거 캠프 구성 과정을 보면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당내 영향력이 제한적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굉장히 이 당 대표의 영이 서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중진 의원들이 박영선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지금 선거 캠프의 중요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거 캠프를 움직여갈 수 있는 보좌관 파견 문제라든지 이렇게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이 해결해줘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내에서의 분위기, 의원들의 여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 대표께서는 이제 대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대안으로 방금 지적하신 정세균 총리라든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아무리 지금 대선 1년 남았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도 과연 대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에게 있어서는 정세균 총리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이낙연 같은 지지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어찌됐건 궤도에서 이탈해야만이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궤도에 오르는 방법도 있지만 또는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거기에 대안으로서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4월 7일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얘기하기에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실패하면 정세균 총리한테 기회가 있어 올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실패를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또 이 구도 자체가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누가 새롭게 부각되느냐 여부에 따라 그의 말하자면 어떤 성격 매칭 잘 어울리는 후보의 관심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새롭게 부각될 수도 있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도를 단지 민주당 내에서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체 선거 구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앞으로 대선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건데 이것이 민주당이 이겼을 때 또는 야당이 이겼을 때 각각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지도 굉장히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사퇴를 했고요. 사퇴하자마자 대선 후보 지지율이 1등으로 치솟았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사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孔교수님부터 이번 얘기
들어보죠. 저는 지금 언론사들이 너무 흥분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는 공격적 성격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와 뭐 여당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뭐 완전히가 될지 아니면 제한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박탈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조금 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것과 그 전에 어떤 뭔가 목소리라도 내고서 사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 계속해서 뭐 윤석열 총장을 뭐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검찰주의자라면 정말로 검찰의 힘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약해진 이 상황에서 임기를 마친다는 것은 사실 후배들 보기에도 면이 없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건 간에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세적인 모드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저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세적이냐 방어적이냐 이 개념은 구 교수님 이야기하신 걸 적용을 한다면 앞으로 정치적 행보,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공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그냥 그냥 수업을 한다면 방어적이라고 봐야 할 텐데, 지금 지지율이 이만큼 나왔는데 정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떼밀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보궐선거 결과와 맞물려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압력을 가하면 본인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려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계산을 할 것이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는 본인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 또 이제 정치적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배제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1년 후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자세로 사퇴를 했다고 볼 만한기보다는 오히려 일단 안전하게 사표를 던지는 것이 여러모로 자신을 지키는 데에 이롭다는 판단을 한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호랑이 등에서 이제 내려올 수 없다. 이미 대선 출마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봅니다. 사퇴 시점, 그러니까 선거 대선 기준 1년 전에 사퇴를 했던 시점을 선택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해보니 30%를 넘은 조사도 나오고 20% 후반대에서 1위를 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왜 그렇게 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사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미친 효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공 교수님처럼 윤석열이 과연 대선에 출마할까? 할 수 있을까? 못할지도 몰라. 헷갈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태와 동시에 이 사람이 출마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던 무당파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지율 상승의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편을 가르고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는 게 정치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그 무당층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어떤 대안이 없어서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탈해서 중도 혹은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뜨끔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수도권 민심과 부산 민심의 소재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뜨끔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과 연동돼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했을 경우 민주당 후보를 앞설 수 있거나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 반대와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없는 것의 표현인가,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쭉 연결해서 보면 뭔가 현재의 여당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야당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 어떤 마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지지였는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 현상만큼의 어떤 뭔가 국민적 열망을 대변하는 현상인지 아직은 의문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가 지속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교수께서 이제 이 지지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 외에 나머지 두 유력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 마음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이 높은 지지율 계속 가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대선이라는 걸 치르다 보면 이 정치 세력화, 자기를 지지하는 일정의 정치적 그룹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게 사실은 뭐 꼭 떼어놔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안철수 현상, 안철수와의 차이점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정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현 서울시장 후보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반정치적인 태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정당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정치 활동 자체를 좀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혼자 남아서 후롤단신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반정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검찰 조직이라는 큰 조직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정당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이면서 안철수 현상과 약간 다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방금 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높은 지지율은 일시적인 이벤트 효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 국면이 오고 이런 지지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조직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적인 실체라는 것은 그걸 실체를 만들 수 있는 실제 사람, 세력과 그걸 충분히 세력화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 윤석열의 리더십으로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검찰 조직 내에 오랫동안 있었던 공직 생활만 했던 사람이 여의도 정치의 그런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지점부터가 윤석열의 아주 무자비한 검증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저는 현재의 지지율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높은 지지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쇄신을 하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조직을 정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힘의 교착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어떤 개혁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는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우위를 점하고 있지도 않은 애매한 지금 동거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국민의힘이 대한 야당으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투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뭔가 양쪽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에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나 방금 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려면 분명히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조직을 가지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나라를 위해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의 쇄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제 당 내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면 이 당이 이 내년 대선까지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외부의 과거 지난 대선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바른정당이 창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반기문 대세론이었습니다. 거기에 편승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이른바 탈당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반기문을 영입해서 대선을 치러서 승리한다라는 구상이었는데 아마 그런 구상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당이라든지 혹은 국민의당 입당을 통해서 기성정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어찌됐건 신당을 만들어서 일단 삼지대에서 기반을 다진 다음에 국민의힘과 일부 세력들을 영입하는 형태의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역대 대선에서 대선 국면마다 어떤 뉴페이스, 정치권의 뉴페이스들이 사실 나도 관심을 끌긴 했죠.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또 나왔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죠. 성공한 사례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그런 기회의 공간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아직도 안정이 안 되어 있다는 지금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의 공간이 스스로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도 성공하거나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탄핵 체제가 다시 원상복귀됐다. 탄핵 이전으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체제의 핵심은 촛불 집회 이후 탄핵이 되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층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왔던 유권자는 다 보수로 돌아간 상태고 중도에서 진보 쪽으로 왔던 유권자들도 상당 부분 다시 원상복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탄핵 이전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도가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다음 대선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극 자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까지 문재인 이후 선거에서 작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양쪽을 향해서 흩어지고 결국은 중도를 대변했던 대선 후보들은 실패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는데 지금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중도 숫자가 늘어난 것과 함께 극단적인 양극화에 좀 지친 국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실망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대안을 찾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다음 대선 기간까지 윤석열과 그들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만약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다음 대선이 기존의 대선과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측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두 분 유력 후보가 움직임이 있어서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도 좀 맞아야 되고요. 이번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지율이 빠진 게 이재명 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비하면 지지율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까요, 상대적으로? 우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KSOI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KSOI 같은 경우는 95% 신뢰 구간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9.8%, 이재명 지사가 22.1%, 경기도에서 윤석열 32.4%, 이재명 30.3%라는 겁니다. 이 수치는 역시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어떤 계층들이 윤석열로 이동했는가. 크게 보면은 기존의 무당파적 태도를 취하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결집하는 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층이 윤석열로 이동한 흐름들이 지역별로 보면은 2%포인트에서 최대 7%포인트까지 이동한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비민주당 지지층들이 윤석열로 이동한 결과라는 겁니다. 본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중도 확장성, 본선 경쟁력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뜨끔했던 것이 그동안 이재명 대세론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지역은 경기도, 인천 경기도와 호남이었습니다. 근데 호남은 여전히 이재명 지지세가 건재한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KSOI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라는 거죠. 이 원인은 저는 지금 일단 기존의 중도층과 무당파층이 이동했다는 것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분들 지지율이 서로 상당한 서로가 서로를 맞물려 돌아가는 영향들을 미쳐가면서 변화해 나갈 것 같은데,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누가 이겼을 경우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공 교수님? 일단 서울에서 여당이 이겼을 경우에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 선대위원장이 그 공을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큰 어떤 성취로 자랑하기에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안 좋은 상황이죠. 만약에 부산까지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뭐 본인의 공이라고 본인도 주장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서울도 부산도 이제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두 군데 다 졌다고 하면 확실히 그 공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돌아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약속했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뭐랄까 당에서 손을 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과 관련해서 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와 뭐 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또 이제 있을 텐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또 이 대선 주자들의 영향도 많이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뭐 그 이상 더 말씀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혹은 야권 단일 후보와 1차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선거의 구도를 윤석열이 이 선거 국면에 뛰어들므로써 들어옴으로써 정권 심판 구도로 계속 몰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윤석열을 누군가는 마크를 해야 되는데 그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몫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 이낙연 후보의 경쟁력에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윤석열과의 싸움을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제대로 치러내지 못할 경우에 뭐 승패와 상관없이 아마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기승전 불가론으로 흐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어느 그렇습니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다음 달 보궐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할까요? 저는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당 창당의 동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능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보궐선거, 특히나 뭐 부산이야 이미 국민의힘 야권 쪽으로 많이 기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윤석열 효과를 투영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영선 후보가 뭐 누가 단일화가 되든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윤석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경우는 무조건 이기는 거고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돼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어느 특정 당 후보와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 어떤 본인의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곽에서 이른바 메시지 정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보, 메시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야권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야권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아까 현 정부에 반대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낼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면서 사이드에도 지원할 수 있을 거다. 최근에 LH 사건에 대해서 이미 발언을 했고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기울게 여론이 갑자기 요동치게 된 것도 LH 사건이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형태를 우선적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들쑥날쑥했을 때 지지가 올라갈 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할 때라든지 뭐냐면 현 정부가 검찰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때 반사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듬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는 또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과연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다르게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 이슈 영역이 얼마나 과연 넓을 것인가. 이것이 비록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보궐선거라고 하지만 다룰 수 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개혁이라거나 또는 무슨 어떤 부패, 부정 이것만이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사안, 어떤 부패라든지 어떤 공직자들의 어떤 윤리 문제가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윤석열 총장의 한계는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당사자이기 때문에도 그 발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객관성 또는 정당성 면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발언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롭게 작동할지 저는 굉장히 이건 불투명한 사안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런 시험을 본인이 실제로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현 정부에게 오히려 이롭게 작용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후보들, 다른 유력 후보들에게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되겠지만 이 선거 기간에 1차적으로 윤석열 총장한테는 정치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윤석열 총장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모든 후보에게 아마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의 시간 동안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3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과의 싸움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고, 윤석열 총장 역시 방금 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다양한 검증의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역시 가장 윤석열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 기반에서 일단 수도권에서 윤석열의 흐름들이 최근의 여론조사에 심상치가 않고, 또 하나는 공정국가를 비롯한 비전,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 스타일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지나치게 중첩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던 그런 지위,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윤석열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 달은 다음 대선의 어떤 큰 흐름들을 다 볼 수 있는 압축판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30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야당 쪽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단일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과연 지금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순조롭게 잘 될 거냐, 된다면 여당은 상당히 또 불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저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기호 2번을 아마 계속 안철수 후보 측에 제안을 어제까지 계속 그 제안을 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당의 형식을 통해서 아마 이 기호 2번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푼 이후에 단일화로 가자. 뭐 이런 부분들은 꼭 합당이 목표는 아니겠지만 결국 조직력과 정당의 기반이 있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 구도를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포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불리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단일화를 이루자는 입장인데, 이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그 흐르는 흐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지리한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좀 더 큰 쪽으로 가고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뭐 본선에서 불리할 거라는 건 충분히 그 양쪽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렇군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의외로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종의 뭐 컨벤션 효과 덕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고, 바로 이런 흐름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방정식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지지가 높은 반면에 국민의힘의 지지도 또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단일화가 누구 하나가 뭐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단일화를 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안 하고 해도 다 죽고 하는, 그럼 굉장히 뭐랄까요, 저는 이 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후보로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의 정치는 이제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 지게 된다면,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또 철수한다는 얘기에 결국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오세훈 후보로서도 본인이 여기서 밀려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당에서 유력 주자로서 취급받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돼야만 하지만 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아주 힘든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이현주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패배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를 만들어냈던 거고요. 사실은 오세훈 후보 본인이 그렇게 이길 거 예측 못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민심의 변화와 그리고 경선 방식에 있어서 적합도 중심의
룰을 만들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만약 당초 예상처럼 나경원 후보가 되거나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효과가 아닌 효과가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협상 이후에 협상을 파기하고 그냥 삼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것까지 고려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부산시장 선거도 잠깐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약을 줬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진행되는 절차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큰 공항. 호남 분들 중에서는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해주는데 이 전라도는 뭐 해주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의 공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그냥 오 대표님께서 얘기하시고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열세는 지난 총선에서 이미 좀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탄핵 이전 체제로 유권자 여론 지형이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TK와 PK 부울경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열세에 있는 여론 지형을 뒤집을 수 있는 인물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산에서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혹시 그 지역에서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일을 하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아주 솔직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호남 분들이 이제 명분을 앞세우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는 반면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지지를 바꿀 만큼 뭔가 그런 유권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히 후보 매력이 낮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낮은 당의 지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엄청난 공약을 하고도 그렇군요. 예. 오늘 내가 함께 시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른날처럼 정치적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히 대선이라고 하면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하죠. 또 대선을 통해서 시대 정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 시대 정신은 뭘까요? 또 늘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고 하는 호남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가올 1년이 우리나라가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함께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